안녕하십니까, 박성호입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극동연방대학에서 해마다 열리는 바스토치니 에코노미치스키 포럼 동방경제포럼이 최근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2015년부터 9월에 열리고 있는 경제포럼으로 러시아 극동지역에 대한 외자 유치 촉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주최하는 이 포럼은 겉으로 표방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공의 1대1로 대체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시아 태평양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포럼에는 중공, 인도, 미얀마, 일본 등이 출석했습니다. 모두 중공과 지정학적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나라들입니다. 이 밖에도 이 포럼의 참석 범위는 광대합니다. 현재 세계 80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포럼의 대표처는 대부분 참가국의 수도에 있습니다. 또 앞으로 대표처가 없는 해외 20여 개 국가는 러시안 하우스라는 NGO 기구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러시안 하우스를 통해 전남해, 러시아어 교육, 비즈니스 교류 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벌써 중동과 걸프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러시안 하우스를 개설해달라는 요청도 받았다고 포럼 관계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중공의 공자학원이 퇴출되자 러시아가 그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러시아 문화라는 소프트 파워를 전 세계에 심는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러시아 합작서라는 관청은 중공의 몇 개 지역에 사무실을 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에 이미 첫 번째 사무실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극동지역에 중공 의존 현상이 심화되자 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아시아 태평양의 여러 나라들과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푸틴은 동방경제포럼에서 일본에 대해 선수를 쳤습니다. 일본이 쿠릴 열도의 반환을 계속 촉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쿠릴에 보세 지역을 설립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쿠릴섬을 자유무역지대로 만들 의사가 있으니 일본도 참여해줬으면 한다는 겁니다. 인구가 희박해 거의 버려지다시피 한 영토에서 적극적인 경영을 하는 모습을 과시함으로써 영유권을 재확인한다는 포석입니다. 평화조약의 전제 조건으로 북방사학의 도서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일본에 대해 경제교류와 협력으로 관계 개선을 하면 될 일이지 굳이 평화조약에 얽매일 필요가 있느냐는 푸틴의 명석한 제의였습니다. 북방사학의 도서를 절대 일본에 양보하면 안 된다는 러시아 국내 여론까지 푸틴은 계산하고 있습니다. 인도 모디 총리는 동방경제포럼에 화상으로 출연해 인도는 보다 신뢰할 만한 러시아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는 미국, 일본과 아태 지역에서 동맹이긴 하지만 중공을 견제한다는 측면에서는 러시아와도 가까워져야 한다는 스탠스입니다. 인도는 첸나이에서 블라디보스톡으로 이어지는 해상 회랑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경제협력과 무역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통로입니다. 피하가 확실히 구분되지 않는 최근 국제정세에서 국가 간의 관계는 매우 복잡합니다. 서로 이익이 되면 과감하게 협력합니다. 인도와 러시아는 지하 자원 개발, 하이드로카본, 원자력, 우주 개발에서 협력할 부분이 많습니다. 하딥 싱 프리 인도 에너지 장관도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북극권 에너지 사업을 러시아에 타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러시아는 북극권 에너지 사업에 인도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인도의 에너지 기업인 ONGC와 페트로넷 LNG는 러시아 천연가스 회사 노바텍의 북극권 천연가스 사업인 아크틱 LNG2 사업 참여와 장기 구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인도를 에너지 사업에 끌어들임으로써 중공을 견제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북극과 아무 연고도 없는 중공이 북극권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를 북극권 에너지 사업에 유인해 중공을 견제하는 겁니다. 인도 역시 천연가스를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리고 숙적 중공을 견제하는 데 러시아와 손을 잡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공과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인도에 무기 수출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8월 20일 러시아는 인도에 7만 정의 AK-203 자동소총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인도는 러시아로부터 2만 정을 직구매하고 나머지 분량은 합작으로 생산하려 했지만 인도군의 수요가 급해 아예 대량 구매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AK-47보다 훨씬 성능이 진보된
7.62mm 구경으로 기존에 사용하던 5.56mm 구경 소총을 대체하게 됩니다. 시진핑도 동방경제포럼의 첫날 영상으로 축사를 했습니다. 3년 만에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참석하게 돼 기쁘다면서 올해는 중국 인민 항일 전쟁과 반파시스 승리 76주년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맞았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8월 20일 푸틴과 전화통화를 갖고 2차 대전 승리의 결과를 지켜나가자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역사의 진실을 지키고 그것을 거울 삼아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기로 하는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과 러중 우호 협력관계의 조약을 연장하기로 했다는 등 거의 하나만한 말들로 일관했습니다. 시진핑의 축사를 듣는 이들은 거의 따분한 표정이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방경제포럼이 열리는 것처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경제포럼이 열립니다. 시진핑은 2019년 상트페테르부르크 행사에 참석했는데 이때 연단 위에서 사람들과 악수를 하다 발을 헛디뎌 넘어질 뻔한 적이 있습니다. 경호원들이 재빨리 붙잡아 다치지는 않았는데 푸틴의 표정은 전혀 놀라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러중 관계를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명장면으로 남았습니다. 현재 미국 서방세계 대 중공의 갈등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가장 어부지리를 취하는 국가는 러시아입니다. 이제 동방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서쪽으로는 벨라루시와 사실상 국가 통합을 이루고 나토를 강하게 견제하고 있습니다. 동방경제포럼에서는 북극권 에너지 사업에 인도를 끌어들이고 있으며 세계적 규모로는 1대1로와 공자학원이 무너지는 틈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1869년 현대 화학의 초석이 된 주기율표를 발표한 러시아 화학자 드미트리 멘젤예예프입니다. 1869년이니까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이 시작된 다음 해로 조선 고종시대입니다. 그 옛날에 멘젤예예프는 2000년이 되면 러시아 인구가 정확히 5억이 될 것이라고 계산했습니다. 푸틴은 역사에도 아주 밝습니다. 강한 러시아를 추구하는 푸틴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 그리고 소련의 해체로 러시아의 판도와 인구가 크게 줄었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공산주의자에 의한 짜르 체제 붕괴와 소련 해체가 없었다면 5억이 됐을 인구가 지금 1억 4,600만 명에 그쳤다면서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이 러시아를 망쳤다고 보는 푸틴은 미국 중공보다 인구는 적지만 막대한 잠재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새로운 제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벨라루시와는 사실상 국가 통합 수준의 연대를 이룬 푸틴은 이유가 마치 옛날에 소비에트 연방 같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볼셰비키의 사악한 유산과 서방 세계의 개입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지만 루시의 역사를 공유하는 만큼 언젠가는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게 푸틴의 견해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